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양반전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양반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친구들은 오늘 다시 잘 들어주기 바래요. 양반전은 개성과 표현이라는 1단원 중에 세 번째 소단원이죠. 자, 이 양반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양반전이라는 고전 소설이 풍자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한 작품이다. 이거라는 사실 하나와 풍자의 표현 방법, 그리고 이 양반전에 나타난 시대 상황, 양반과 평민이 있었던 신분사회의 그 조선 후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풍자의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양반전을 지은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양반전을 통해서 무엇을 풍자하려고 했는지 그 풍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먼저 이 양반전은 풍자의 표현 방법을 사용한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이 양반전을 통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풍자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풍자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이 양반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풍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풍자란 현실의 부정적인 대상이나 모순을 빗대어서 어떤 것에 비유해서 넌지시 돌려서 말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거예요. 웃음, 재미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 풍자는 비판을 하지만 정말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게 초점이 아니에요. 우스꽝스럽게 비웃음을 비웃음을 통해서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또 말장난이나 시치미 떼기, 과장하기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풍자는 또 중요한 것이 어떤 부조리한 사회 현상 혹은 잘못된 인간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비판하면서 또 원래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풍자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 풍자는 그 풍자 방법은 만화가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 이제 신문에 사컷 만화 이런 거 보면은 사회 현상을 풍자 만화로 풍자라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있죠. 여기 이 그림이 대표적인 이제 풍자 만화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뭘 풍자하고 있는 것 같나요? 자, 요거는 지금 휴대폰이란 건 알겠죠? 휴대폰. 자, 혹은 뭐 아이패드, 휴대폰. 자, 이런 스마트 기기예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현대인이. 근데 이 사람이 무엇에 묶여 있나 보면 요건 뭐죠? 이 파랑새는 트위터를 상징하죠? 요거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왓츠앱이라는 그 무료 통화 앱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외국 사람이 그린 만화라서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 같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로 하는 카톡, 뭐 왓츠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뭐죠? 인스타그램. 요거는 페이스북이죠. 자, 트위터, 왓츠앱,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이거 다 뭐죠? 현대인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내는 그 SNS 그들이죠. 자, 그런데 그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죠?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여기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러한 많은 소통 도구를 사용을 하면서 시간과 또 노력과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묶여 있다. 이것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풍자 만화인데, 그러면 좀 우스꽝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SNS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비판하고 웃음을 유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과장돼 있고 또 장난스럽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의 이
소통에 이런 비대면 소통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풍자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양반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양반전의 내용들 중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굉장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자, 양반전에는 먼저 등장인물이 양반이 등장하죠. 정선의 가난한 양반. 그리고 이 가난한 양반이 매일 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뭘 못했죠? 가족을 돌보지 못했죠. 공부만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막 책을 읽는데 무능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일도 해야 하고 수익을 갖다 줘서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 부양을 해야 하는데, 이 양반은 너무 가난해서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가족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관가에서 그 굴량미라고 하죠. 그 비상시에 왜구나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그 군대를 일으켜야 되죠. 그 군대에 쓸 식량, 군사들을 먹일 식량을 평소에는 이제 나라에선 비축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먹은 거예요. 빌려서. 아무 대책 없이. 그런데 엄청나게 이제 이게 한 해, 두 해에 쌓이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정말 이 무능한 사람이에요. 대책 없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환곡,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은행 대출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계속 살다가, 이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이런 무능한 짓을 하다가 관찰사, 이 정선 군수보다 좀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찰사가 누가 이렇게 굴량미를 많이 축냈냐, 그리고 이걸 갚지도 않았다, 누구냐, 그래서 밝혀냈더니 이제 이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군수는 이 사람의 평소에 인품을 보고 이제 빌려줬던 것이고, 뭐 독촉도 안 했어요, 군수는. 그래서 군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양반을 봐주다가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책임을 물으니까 그제서야 양반에게 이제 갚으라고 했겠죠. 자, 이제 양반은 능력도 없고 갚을 곡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이 소식을 평민 중에 이제 부자 평민이 나타났어요. 부자 평민이 이 양반의 소식을 듣고 저 사람, 그러니까 환곡이라는 말하자면 지금의 빚이죠, 빚.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신 저 사람 양반이 가진 그 양반의 지위를 내가 사오겠다 하는 이 평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수는 이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을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양반은 평민으로, 평민은 양반으로 서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고, 이것을 이 군수가 매매 증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군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그리고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평민에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나중에 평민이 어떻게 해요? 의무를 들었더니 너무 힘들고, 권리를 또 들어봤더니 이것은 너무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 비도덕적인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민이 나 이런 것이 양반이라면 양반은 도둑놈이다,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우선 이 양반전이란 소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신분제의 동요가 나타납니다. 조선 전기는 그래도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고 유교를 국시로 해서 신분제라면 이제 양반, 또 평민, 노비, 천민 등등이 있었죠. 이 엄격한 신분사회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신분제가 굳건했던 것이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왜냐? 이 조선 사회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오랑캐, 청나라,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병자호란이 있었고요. 또 왜구들이 툭하면 쳐들어오는 왜구로 인한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우긴 했지만,
이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큰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동안 점잔을 빼던 양반들이 멋있고 또 학식이 높고 인품이 높고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전쟁을 겪을 때 보니까 평민이나 뭐 천민이나 양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품이 있던 양반들이. 그래서 양반들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배층, 그러니까 양반과 뭐 임금을 비롯해서 이런 지배층의 허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자, 기억나시나요? 중인 계급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인 계급이란 양반과 또 평민 사이에,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로 중인 계급이라 하면 서얼들을 말해요. 서얼들이 뭐냐 기억나나요? 홍길동. 여러분들 홍길동 전에 보면 길동이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호부호영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길동이가 아버지의 그 정식 자식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부인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축첩제도라고 해서 본부인 외에 다른 그 부인을 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생이나 뭐 노비들 중에서도 부인으로 만들 수 있었죠. 그럼 거기서 자식들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서자, 얼자, 그래서 합해서 서얼이라고 하는데 서자라고 해요. 서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러한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한이 많았죠. 아버지는 양반인데 왜 나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여러 가지 그 공부를 잘해도 벼슬길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런 것이 홍길동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갖춘 평민들이 또 등장해요. 이 부자처럼 조선 후기에 가면 새로운 문물들이 또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수공업이 발달하고 또 이런 장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돈을 많이 번 평민들이 생겨나요. 이 양반전에 나온 부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평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양반들 못지않은 그 자본을 돈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대신 양반들 중에서는 또 이 정선에 이 처음 나온 주인공 양반처럼 몰락한 양반들이 또 생겨나요. 그 유교사상 그리고 이 뒤에 나온 양반 증서에도 나오지만 양반은 경제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밝히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자연히 이렇게 입속을 밝히고 이런 거에는 좀 무능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모습,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양반 수업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군수가 이 부자에게 두 개의 증서를 제시하죠. 첫 번째 증서는 양반이 해야 할 일,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여기 막 등장하죠. 손으로 돈을 만지면 안 되고, 쌀값을 물으면 안 되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않고, 또 추워도 곁불을 쬐지 않고, 음식 먹을 때 소리 내지 않고, 뭐 생파를 먹지 않고, 자, 이런 것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뭐 예의는 되겠지만 이 중에는 불합리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즉, 이 1차 증서에 나타난 모습들은 체면을 따지고 형식에 치우쳐서 비생산적인 모습을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 당시에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안 박지원은 이 1차 증서, 군수의 입을 통해서 발표되는 1차 증서를 통해 그 당시 양반들이
얼마나 체면과 허례허식에 치우쳐서 살았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 치우친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자가 1차 증서의 내용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동네바귀를 얼음에 박 밀듯이, 즉 그 당시 양반들이 읽던 책을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물 끓고 앉아서 유창하게 외워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들으니까 갑갑한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그러면 양반이 이제 의무는 좋다. 그러면 양반이 돼서 좋은 거 뭐 좀 없냐? 그랬더니 이제 군수가 좋아. 그러면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줄게 하고 이제 권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어떤 거예요? 읽어보니까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특권, 말하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를. 태어나 보니 양반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냐? 일단 양반이라는 신분 자체는 백성들의 것을 마음껏 가져다 써도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합니까?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서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자기 땅을 갈아도 돼요. 남의 소를 끌어다 먼저. 또 남의 그 하인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뭐 일을 시켜도 돼요. 자, 이런 건 굉장히 부당한 이득이죠. 양반이. 그리고 실제 그런 모습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이 양반전을 통해 박지원이 쓴 양반전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양반의 모습은 부자가 이야기하죠. 딱 듣다가 아니 나를 도둑놈을 만들려는 거냐 이러면서 도둑놈이라는 직설적인 단어로 양반을 딱 비판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양반은 두 번째 증서에서 풍자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은 무위도식. 무위도식이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것을 말해요. 무위도식. 그리고 부도덕한 태도. 남의 종을 갖다 쓰고 남의 그 노동력 그리고 남의 그 소나 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됐었던 굉장히 부도덕한 태도죠. 이런 것을 이제 박지원이 두 개의 증서를 통해서 또 풍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그 당시 양반들의 부도덕한 모습, 또 비생산적인 모습, 그 정선의 양반이 그랬잖아요. 글만 읽고 식구를 돌보지 않았죠. 비생산적인 모습, 그리고 체면과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모습, 실생활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박지원이 풍자를 했던 거예요. 이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썼던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본인 자신이 사실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양반 중에서도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겠죠. 양반 중에서도 깨어있는 양반도 있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양반들도 있었겠죠. 당시에 다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실제적인 양반들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했던 그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학자라고 하죠. 그 정약용 선생님 같은. 그래서 박지원, 박제가 이런 분들을 실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등장인물, 양반전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정선의 양반은 무능한 사람이 대표적인 이 양반전에서 풍자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무능함의 극치. 봉건사회에 기생한다라는 것은 기대어서 산다는 거죠. 선비 계층인데 잔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몰락한 양반,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어서 매일 책만 읽어요. 그리고 천석, 석이라는 것은 쌀을 세는 단위죠. 그러니까 백석도 아니고 천석이나 되는 관가의 곡식, 관가의 곡식을 타다 먹고서 갚을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양반이라는 신분을 팔게 되는 무능력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의 사회 실정으로 보아 아주 기생충적인 생활을 하던 비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풍자되고 있는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양반입니다. 정선의 양반. 박지원이 내세운 허브의 인물이지만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이런 양반들이 실제로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아내예요. 양반의 아내. 양반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이 박지원은 역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광곡을 갚지 못해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자기 남편의 무기력함을 원망해요. 뭐라고 해요?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양반, 그놈의 양반.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죠. 생활고에 지쳐서. 자, 그래서 양반의 권위를 여기 오자가 나왔네요. 권위을이 아니야. 권위를입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조선 후기 사회적 변동에 민감한 여인. 그래서 남편을 질타하는 것은 그 당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 여기 이 부자는 좀 안 됐어요. 부자는 물론 그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신분 상승을 위해 동네 양반의 환곡을 갚아주고 그 양반의 신분을 돈으로 사려고 하죠. 군수를 통해서 그 1차 증서, 2차 증서 군수를 통해서 제시되는 양반의 부조리함을 알고 그래서 다시는 양반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아무 보람 없이 천석의 쌀을 소비를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반은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형을 말합니다. 앞부분에 얘기한 자본을 갖춘 평민이에요. 경제력을 가진 평민, 그리고 경제력이 있다 보니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 평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돈을 많이 벌은 기업인이 국회의원을 나간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 네 번째 군수. 자, 군수가 조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양반과 동네 부자 사이의 신분 매매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군수는. 그래서 거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매매 증서를 작성해 주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매 증서를 통해서 양반의 허례의식, 허위 허례에 치우친 그 의식과 그리고 횡포, 부조리한 이득을 취하는 횡포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이제 이 소설의 작가인 박지원이 의도적으로 이제 내세운 것이죠. 그래서 작가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이런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군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했었던 양반전을 좀 추가해서 보충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